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은 이제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주변 이야기로 남아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지인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쳤던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도 제대로 한번 뒤통수를 맞고 나니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해서 전부 끈끈한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얼얼하리만큼 황당했던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 낳았을 때 제 나이는 36살이었습니다. 2년 터울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정말 저는 이 세상의 엄마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살 터울이라 그래도 조금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아이들은 2살 터울이 딱 좋다고 하잖아요.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지만 또 서열이 완벽한 나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임신을 하는 바람에 둘째까지도 바로 원하던 터울만 가지고 낳게 되었죠. 사실 저는 결혼을 한 이후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자리는 잘 잡고 있었지만 승진을 한번 더 노려보고 아이를 가지면 시기상으로도 좋고 또 회사 내 위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약간만 미루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디 임신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이를 가지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에 비하면 저는 쉽게 2아이를 가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도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지 않고 반으로 뚝 잘라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보통은 둘째 계획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연달아서 사용하기 위해 바로바로 아이를 가지는데 저는 일부러 2살 터울로 가지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게 육아휴직이 끝이 난 다음에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출근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연년생으로 바로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쓰면 첫째 아이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 남편과 살짝 트러블이 생기게 되었죠. 남편은 결론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데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자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쟁 시대 아니겠어요? 사실 남자들의 벌이에만 의존하기에는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가지고 생색을 내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남편이랑 저랑 트러블이 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전념을 했으면 좋겠어. 거기다가 우리 애들 어린데 어디 맡길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조금 욕심을 버리면 가능한 일 아닐까? 아, 왜 나한테만 욕심을 버리고 양보를 하라고 그래? 당신 회사도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아? 요즘 세상에 여자만 육아휴직을 쓰라는 법이 어딨어. 육아라는 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공동을 하는 건데 안 그래? 아이, 물론 세상이 변해서 그렇게야 하지. 그런데 그게 눈치 안 보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당신이 둘째 아이 낳기 전에 출근을 했을 때도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었는데. 아이,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한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좀 그래. 어머님은 그 식당 계속 운영하실 거래? 지금 말도 안 되게 적자인 상태인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지금 워낙 시기가 좀 불경기잖아. 뭐 나라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겠지. 요즘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외식이 가당키나 한 소리겠어? 남편은 되려 큰 소리를 치면서 불경기를 들먹였어요. 솔직한 말로 불경기다 하는 마당에 저한테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라고 말을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은근히 눈치를 살피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일을 그만두었으면 하는 속내를 꺼내놓는 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이상한 고집 때문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픈을 할 당시에는 음식점 장사가 그 어떤 것보다 잘 되었다고 하시더니만 돈 욕심이 나서 그런 건지 컨셉을 좀 이상하게 잡으신 거예요. 한때 저기 밑에 지방에서 유명하던 욕쟁이 할머니 컨셉으로다가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고 욕도 하고 하면서 인기몰이를 해보겠다고 무리수를 두신 거죠. 그때는 그게 은근히 먹힌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신기한 컨셉이긴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초반에는 조금 찾아오긴 했는데 컨셉이 끝이 나면 친절해야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너무 그 욕쟁이 컨셉에 푹 빠지게 된 것이죠. 아니 음식을 남기긴 왜 남기여? 그거 다 퉁퉁하게 나온 네 배돼지에 쑤셔 넣으라고? 아이,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주인 아줌마,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갈 때면 감사합니다 인사 정도는 하셔야지. 그렇게 처음 인사부터 끝까지 욕만 하면 어느 누가 재밌다고 오겠습니까? 그 컨셉이라는 건 늘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기분 나빠서 못 오겠네. 아 누가 오라고 등이라도 떠밀었냐? 나도 나 같은 손님 2번 다시는 안 받고 싶으니까 당장 꺼져. 아,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말라고. 정말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욕을 퍼붓는 게 컨셉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결국에는 손님들이 이런 가게가 어디 있냐면서 발길을 뚝 끊게 되었죠. 물론 시어머니의 음식점이 말입니다. 음식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으면 망할 일이 있었겠나 싶긴 하지만 음식 맛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그런 맛이었거든요. 메뉴가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가게는 폐업 수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어차피 시모 가게에 손님들도 없고 시모도 컨셉 때문에 망해가는 걸 느낀 건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떠나간 손님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둘째를 낳은 이후부터는 가게를 열고 있는 것보다 닫고 있는 게 훨씬 적자를 막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한 시어머니께서 폐업 수순을 밟게 된 것이죠. 저는 부담스럽지 않게 시어머니께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님, 이제 식당도 폐업을 하셨겠다. 다른 일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어머님께 매달 용돈을 드릴 테니까 저희 아이들을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긴 한데 낮잠 자고 칭얼거림이 심해서 집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 내가 무슨 집에서 애 봐주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번 식당은 폐업을 하긴 했지만 보증금 남은 걸로 말이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가게 열 거야. 그때까지 메뉴 연구도 좀 하고 매장을 어떻게 꾸릴지 생각도 해야 해서 바쁘다고. 알겠어? 어머님, 다시 식당을 여시겠다고요? 요즘 다들 외식도 잘 안 하는 추세인데 다른 일이면 몰라도 한 번 실패한 일을 계속 고집하시는 건. 실패했다고 다음 것도 실패할 거란 보장이 있냐? 내가 이번에는 좀 실수를 했다는 느낌이 있어. 그래도 그 보증금이라도 건졌으니 다행이지. 다음에는 더 확실하게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연구해야지 싶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바빠질 예정이야 내가. 저는 솔직히 좀 황당했어요. 그냥 아이를 돌봐주는 게 워낙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핑계를 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언제는 아이만 낳으면 전부 다 해줄 것처럼 굴더니 막상 낳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사람처럼 아이를 못 돌봐주겠다고 본인의 인생이 있는 법 아니겠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좀 서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시어머니께 아이를 돌봐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죠. 가정도 챙기고 사회생활까지 챙겨야 한다는 건 제 몸을 축나게 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저에게 펼쳐지게 되었죠.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집에 떡하니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반차를 쓰고 집에서 좀 쉬겠다고 한 날이라서 시어머니께서 걱정이 되어 집에 오신 건가 싶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이가 많이 힘들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저녁은 드셨고요? 네가 없는데 저녁을 어떻게 먹었겠냐? 우리 아들은 속이 안 좋은 건지 뭔지 죽 먹겠다고 하더라. 아 가서 밥 얼른 하고 죽도 좀 써와. 저 지금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직 옷도 못 갈아입었는데 저녁을 차리고 죽까지 쓰라고요? 어머님, 그 죽 있잖아요. 그냥 배달시킬게요.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있는 죽집 맛있거든요.
이는 잣죽이나 야채죽 시켜주고 거기 매콤한 죽들도 맛있어서 저희는 그런 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너는 지금 시애미가 집에 찾아왔는데 죽을 배달시켜서 먹이겠다는 말이 나오냐? 정말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어머님 오늘 시간도 많이 늦었고 죽 시켜놓으면 내일 첫째 이유식 할 때 먹여도 되고요. 어머님 시간은 부족하고 시장하시잖아요. 오늘만 죽 시켜 먹어요. 이도 속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언제 끓여서 먹겠어요? 빨리 배달시켜 먹고 푹 쉬는 게 낫죠. 그렇게 손이 느려? 그냥 그 음식에 뚝딱뚝딱 하면 되는 것을 아픈 사람한테 파는 죽을 사 먹이겠다는 신부가 너 참 고약하다 고약해.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사는 줄은 내가 아주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아니, 지 엄마가 음식 장사하던 사람인데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마치 질책하는 듯한 말투로다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퇴근하고 8시가 가까운 시간에서야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까지 그렇게 귀한 아들한테 죽 하나 안 쏘아주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결혼하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크게 시집살이를 시켰다거나 하는 일이 있진 않았어요. 다른 며느리들이 하는 것처럼 명절에는 음식 준비하고 생신 때는 선물 준비하고 그 정도만 딱 해왔고 시댁에서도 그걸 가지고 불만을 가지거나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둘째까지 낳고 육아휴직과 사회생활 문제로 남편이랑 트러블이 살짝 생긴 다음부터 이상하게 시어머니께서 저만 보면 도끼 눈을 뜨시는 겁니다. 어머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저도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무슨 연봉이 1억이 넘는 것도 아닌데 이 어린애를 두고 출근을 하는 그 발걸음이 떼어지니? 요즘 정부 지원도 좋고 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했다고 하는데 왜 어머님이 자꾸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전 진짜 도통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이 딱 좋아요. 저희 생활비에 구멍 나는 것도 아니고 저축도 잘하고 있고 더군다나 집 대출금도 착실하게 갚아나가고 있는데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면 저희 계획도 다 무너지잖아요. 어이구,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답답해서. 우리 아들이 말이야, 마누라한테 내조 하나 못 받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너 우리 아들한테 육아휴직을 쓰라고 했다며. 아니, 지금 승진기를 팍팍 밟아도 모자랄 판에 그렇잖니. 육아휴직을 내서 승진도 밀리고 그 남들보다 뒤처지면 그게 좋은 일이겠어? 어머님,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회사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쓰라고 만들어준 제도예요. 그걸 그냥 지나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네 남편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꼴을 꼭 봐야겠다. 야야, 그럴 바에야 그냥 네가 회사 그만두고 애 키우다가 돈 필요하면 어디 그 마트에 취직하거나 내 음식 장사나 도와주는 게 낫지 않니?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어디 음식 만드는 곳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 느려서 밥하면서 죽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무슨 음식 장사를 해요. 아주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기는. 그래, 너 잘났어. 우리 아들 절대로 육아휴직 못 낸다고 하니까 너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 놈에게 입이 없는 건지 궁금했죠. 어떻게 된 게 저랑 이야기를 할 땐 제대로 말도 못하는 주제에 시어머니의 입을 빌려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참으로 신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일이 터지게 되었는데 육아휴직의 문제로 남편보다 시어머니와 더 껄끄러운 사이를 유지하게 된 상태에서 남편의 누나, 저에게는 시누이가 되겠죠. 시누이가 돈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누이로 말을 할 것 같으면 돈을 좀 잘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숙제를 대신 해주고 돈을 받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모았고 20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창업을 했고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꽤 좋은 권리금까지 챙겨서 팔아서 돈을 챙기고 아무튼 약간 비상하게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신우가 요즘 트렌드는 온라인 세상이라고 하면서 너튜브 전문 회사를 하나 차렸다가 사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신우의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너튜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가부를 해달라, 가족이 많이 아프다 하면서 술을 써서 돈을 빼돌리다가 걸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해먹은 돈이 만만치 않았고 신우가 호의로 미리 당겨준 돈들 때문에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자세하겐 모르지만 신우에게는 빚이 생기게 되었고 너튜버 회사도 쫄딱 망하게 되었죠. 신우에게 채널 운영을 맡겼었던 너튜버들이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던가 아무튼 각종 소송에도 휘말리게 되고 그 비용들까지 신우가 전부 떠안게 된 것이었어요. 결국에는 신우가 불어나는 빚이 감당이 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음식점을 정리하고 남겨두었던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남편에게까지 돈을 빌려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비상금으로 사용할 돈들부터 시작해서 적금까지 신우이에게 홀라당 빌려준 남편 때문에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또 계획적인 사람이라 돈을 쪼개서 보관을 했었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신우빚 갚는데 들어가게 되니까 속이 좀 쓰리긴 하더라고요. 대신 이 일로 인해서 남편도 저에게 찍소리를 못하게 되었고 시어머니 또한 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신우이의 빚을 갚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거기다가 신우이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인 상태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신우이가 제 칭찬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주었거든요. 나는 정말 올케한테 너무 고마운 거 있지. 선뜻 신우이한테 그 큰 돈을 빌려준다고 결심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이야. 내가 정말 올케 아니었으면 한강물 온도 체크라도 해야 하나 싶었을 거야. 아이 참 형님 그런 무슨 무서운 소리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형님 일이 잘 해결돼서 다행이죠. 그렇지. 일이 잘 해결되었으니까 망정이지. 아니 근데 이럴 땐 참 가족이라는 게 좋아. 가족끼리는 당연히 이렇게 돕고 살아야지. 물론 우리 며느리한테 고맙지 않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게 맞는 법이야. 아유 엄마 당연한 게 어딨어. 올케도 당연히 큰맘 먹고 빌려준 거지. 그 돈이 뭐 내 동생이 혼자서 모은 돈이야. 올케였으니까 이만큼이나 모을 수 있었던 거지. 나한테는 정말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올케한테 고마워해. 항상 신우는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신우도 생각보다 센 시어머니를 만나는 바람에 결혼 초반에는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신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모자란 우리 동생 잘 챙겨달라고 혹시라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괴롭히면 언제든지 일러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우이가 워낙 똑 부러지게 부모 도움 없이 자기 돈벌이 해가면서 살았던 강인한 잡초 같은 사람이라 시부모님께서도 신우이의 말이라면 일단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이셨거든요.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는 생각에 결혼 시작부터 예감이 아주 좋았었죠. 이런 신우이였기 때문에 저도 모아두었던 돈을 선심 가득 담아서 드렸던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남편이랑 머리채를 쥐어뜯고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누나랑 잘 지내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아이 우리 누나가 어릴 때부터 진짜 옥쪽같이 내 돈은 내 돈이다 했던 사람이라서 나는 오히려 여보랑 안 맞을 줄 알았어. 아이 세상에 모든 며느리들 입장이 다 똑같은 거지. 형님도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셨다면서. 형님도? 아이 그럼 뭐 당신이 지금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솔직히 우리 엄마 정도면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니긴 하지. 아이고 웃겨. 당신한테는 엄마니까 소중하고 귀한 대접받는 거지. 나한테는 아니시거든요. 어머님 지금도 쉬고 계시면서 우리 애들 돌보는 거 돈 안 된다고 싫다고 하시잖아. 그거야 우리가 용돈을 팍팍 못 드리니까 그런 말도 하시는 거지 않겠어? 여보 땅 파면 돈이 나와? 막말로 우리 집보다 시댁에 챙겨드리는 게 훨씬 많은데도 자꾸 욕심만 부리시잖아. 우리도 대출금에 생활비에 적금에 끝이 없는데. 아이 그래도 여태까지 키워주신 게 있는데 그 정도는 보답을 하고 살아야지.
그니까 우리 부모님은 뭐 손 놓고 나 키우셨대? 양가에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나는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당신이 눈치 잘 보면서 행동해. 남편은 제가 눈치를 보면서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자 콧방귀를 뀌었죠. 그래도 시댁에 급한 불을 꺼서 그런 건지 다들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시누이에게 고마운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돈을 갚겠다고 말을 하는 시누이를 믿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누이가 그동안 시어머니의 억지를 보면서 잔소리도 대신 해주고 제 편을 계속해서 들어주었기 때문에 믿었어요. 거의 5년 동안 저에게 돈 한 푼을 갚지 않았어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재롱을 떠는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누이는 저에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못한 거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는데 시누이가 돈이 좀 생긴 것 같은데 갚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달라고 재촉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들었죠. 그때 빌려드렸던 돈이 거의 8천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시누이는 제 앞에서 계속해서 편을 들어주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막아주었기 때문에 저도 돈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를 섣불리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법이고 저도 그냥 200만 원이었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500만 원만 되었어도 넘어갔겠죠. 그런데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모은 돈인데 그 돈을 홀라당 빌려가 놓고 갚겠다 미안하다 해놓고 5년 동안 단 10만 원도 갚지 않았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시누이랑 사이가 안 좋기라도 했으면 철판 딱 깔고 돈 내놔 할 텐데 시누이가 저한테 마음을 너무 써주니까 그런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을 했죠. 저 형님, 그 5년 전에 빌려가신 돈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부터 갚아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도 이제 애들 더 크면 이사도 한번 나가고 싶고 또 돈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는 건데 이제는 슬슬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아유, 맞아. 아유, 내가 미리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옳게 너무 미안해. 우리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래도 빚을 한번 크게 진 이후부터는 시댁에서도 더 눈초리를 받고 그래. 그래서 내가 몰래 비상금을 만들 여유가 없었어. 아, 나도 다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애들이 커갈수록 또 학원이니 뭐니 돈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 겨우 풀칠하고 있는 정도라서.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눈치도 보이고 불편하긴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형님, 부탁 좀 드릴게요. 아, 그래, 그래. 아유, 우리 올케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그러지 말고 좀 쉬어. 올케 너무너무 피곤해 보인다.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라고 분주하게 준비했을 텐데 거 들어가서 낮잠이라도 좀 자. 내가 저녁상 차릴 때까지 남은 일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생신이 되면 성대하게 상차림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오전부터 바쁘게 장을 보고 재료 손질을 해서 저녁상을 기깔나게 차려야 했어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인데 며느리고 딸이고 솜씨를 좀 봐야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시작하게 된 생일상이었죠. 거의 잔치상처럼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들을 차렸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시누이랑 같이 준비를 하다가 제가 실수도 좀 하고 요즘 회사 일이 바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잠이 좀 부족한 상태이긴 했어요. 눈밑이 퀭해서 그런 건지 시누이가 저에게 잠시 눈을 좀 붙이라면서 등을 떠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잠시 외출을 한 터라 30분 정도만 눈을 감아야겠다 싶어서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잠을 자다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더니 이미 시어머니께서 집에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하고 보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저는 비몽사몽 일어나서 남은 준비를 마치려고 했죠. 시누이가 준비를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조금 민망하게요.
준비를 다 하고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야, 너네 돈 가진 거 좀 있냐? 내가 다른 건 아니고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말이다. 네? 아니, 무슨 기회요? 어머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게 말이다. 내가 계속해서 음식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았겠냐. 이번에 너튜브를 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그 창업 지원 프로젝트인지 뭔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 그게 뭔데요? 아니, 어머님 아직도 음식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5년 동안 식당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시길래 마음 접으신 줄 알았죠. 아유, 내가 뭐 5년이라는 시간을 꽁으로 보낸 줄 알아? 그동안 시장 트렌드인지 트렌트인지 분석도 하고 말이야. 이제는 오히려 깔끔한 인테리어보다 그 허름한 인테리어가 더 장사가 잘 된다는 것도 알았다 내가. 이번에야말로 내가 제대로 한번 손을 써봐야지. 어머님 창업하실 비용도 없으시잖아요. 5년 전에 형님 빚 갚아주시느라고 보증금도 다 털어넣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돈 가진 거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이게 창업 지원으로 50% 보조금이 나온다고 하더라. 가게 자리 비용이랑 간판을 뭐 지정해둔 디자인으로 달면 된다고 하던데. 어머님 혹시 그거 사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 뭐 창업 지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돈 없는데 정말로 창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 중소기업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후원을 하는 거라던데. 저는 정말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사기들도 요즘 유행하잖아요. 이제는 보이스피싱도 교묘해서 절대로 구별 못한다고 하던데. 야, 너 지금 이 늙은이가 허튼 짓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내 음식점 장사가 잘 되면 너 어쩌려고 그래? 음식점 장사가 잘 되면 좋은 거죠, 어머님. 근데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하셨으면서 같은 걸 또 하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번에는 무조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모아둔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게를 낼 만큼 금액을 도와드릴 수도 없고요. 아니 5년 동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머님, 저희한테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 내놓으라는 날강도 같은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셔요. 뭐라고? 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날강도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요즘 것들은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입만 열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벌벌 떨던 시대야.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대든다는 건 생각도 못 해본 일이라고. 아우 엄마 그만 좀 해. 올케를 왜 이렇게 잡아? 올케가 돈이 왜 없겠어. 사는 것도 팍팍하고. 아무튼 그 지원 프로젝트라는 거 그거 믿을 수 있는 건 맞아? 내가 이 집에 그런 거 다 알아보고 말을 꺼냈겠어. 초기 투자만 하면 50%나 지원을 해준다는데 당연히 이번 기회를 잡아야지. 특히 나처럼 고령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은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말이야.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보긴 해야겠네. 당장 도와주겠다는 소리로 올케가 어떻게 하겠어. 올케도 고민을 할 시간이 있어야지, 엄마. 시누이가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시어머니와 저랑 머리채를 잡고 싸울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는 신우의 그런 행동이 별로 고맙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저 말 안에 어떤 속뜻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거든요. 당장 도와주겠다는 소리를 올케가 어떻게 하겠냐, 고민할 시간을 줘라 하는 말 자체가 고민해보고 돈 좀 빌려줘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신우의 말이 조금씩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잔치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한 4일 동안 시어머니께서 매일같이 돈 좀 투자를 하라고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금액이 저에게 없기도 했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장사에 재주가 없는지 봐온 게 있던 터라 저는 그 돈을 내놓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서 빌려서 가져다 드린다고 해도 장사가 망해버리면 날려버리는 금액이 되는 거고 제가 온팡 다 뒤집어 쓰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딱 5일째 되는 날부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장사를 하려는 마음을 접으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착각이었던 걸까요? 처음 그 말을 꺼낸 이후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가게를 열기로 했다고 폭탄 선언을 하신 겁니다. 아, 네? 어머님 가게를 여신다고요? 아니 뭐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셔놓고. 그거는 내가 대충 해결했다. 4개월 동안 가게 준비한다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 주에 오픈하니까 꽃이라도 가져다 놔라. 알겠어? 통보를 하시는데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가게를 오픈하는 것을 저에게 비밀로 할 수 있는 건가 싶었죠. 거기다가 돈 없다고 돈 내놓으라고 할 땐 언제고 그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해서 가게를 오픈하게 된 건지도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의 가게는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오픈을 했고 남편과 저는 각기 따로 축하 화환까지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입구가 휑하다면서 꽃을 보내라고 난리를 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어요. 이 가게까지 망해버리면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걸 털어서 빚을 갚아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참견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궁금은 했죠.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하고요. 무슨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니만 가게 내부는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메뉴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창업 지원이라는 게 돈도 돈이었지만 메뉴 컨설팅부터 인테리어까지 전부 해주고 너튜브에 소개가 되는 그런 것이었나 봐요.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보다 시어머니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더욱 더 조회수 같은 게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섭외를 한 것이었죠. 서로 시너지를 받을 수 있었으니 좋은 일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가게는 초반에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너튜브에 소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게 아주 잠깐 반짝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죽하면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달린다면서 저와 남편을 불러다가 일을 도와달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솔직히 주말에 쉬고 싶고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는데 식당에 가서 굳은 일을 해야 하는 게 불만이었죠. 신우도 오고 남편도 가고 아주 가족들이 하나같이 합심해서 도와주는데 어떻게 저만 쏙 빠질 수가 있겠어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시어머니의 태도 또한 기고만장 하늘을 찔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소위 말하는 셔터맨이 되어서 매일 아침 가게에 시어머니를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리러 오시는 일만 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장신구들을 주렁주렁 달고 대박집 사장님인 티를 팍팍 내셨죠. 그냥 까놓고 말을 해서 돈 없다 돈 없다 하실 땐 언제고 장사가 잘 되어가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시는데 아주 그게 확확 눈에 보여서 웃기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시면서 남편과 신우에게 매일같이 도와달라, 일을 할 사람이 없다 투정을 부리셨죠. 저한테도 당연히 마찬가지셨고요. 아이 너는 주말에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장사 잘 되는 시애미를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코빼기도 안 비치니? 제가 매번 빠진 것도 아니고 시간이 될 때는 도와드렸잖아요. 저도 애들 챙겨야 하고 친정 부모님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죠. 사돈 어른한테 우리 가게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 하고 그때 얼굴 잠깐 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어 죽겠는데 며느리가 나 몰라라 하니 원. 제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제 시간을 버려가면서까지 시어머니의 가게에 매달려야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 보고 시어머니 가게 와서 식사를 하고 가라고. 그 시간 동안 얼굴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서 시어머니 가게에 방문을 안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방문을 했는데 식사값을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오케이였는데 시키지도 않은 포장거리를 들려주시면서 포장 비용까지 받아가셨다니까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황당해 하셨죠. 돈에 눈이 멀어서 저러는데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저는 요리조리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피해 다녔고 그렇게 시어머니의 가게가 오픈한 지 2년이 넘고 3년째 가까워졌을 때 정말 대박 가게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메뉴도 좋고 가게도 큼직해서 그런지 매출이 잘 나왔어요. 기본 메뉴들도 있었지만 값이 나가는 수육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어마어마했죠. 3년 차가 가까워졌을 때 매출이 30억을 찍게 되었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30억이다, 30억이다 하시더니만 정말 매출 30억의 달성을 하자 시어머니 입이 귀에 걸렸죠. 물론 순이익으로 따지자면 30억은 한참 먼 이야기였지만 매출만 따졌을 때 누적으로 30억을 찍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잖아요. 대단하긴 했죠. 이전 식당이 쫄딱 망한 걸 생각하면 정말 대박이 난 것도 맞았고요. 30억을 딱 찍자마자 온 가족이 모여서 파티를 하자고 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빠지기란 어려운 일이었죠. 다들 퇴근하고 시댁에 모여서 자축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술이 약해서 일찍 취해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말이 없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남편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말이 없었던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내가 일주일 정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나 지금 다니는 회사 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비전이 없다니. 아니, 지금 그 회사에 재직을 한 게 몇 년인데, 우리 나이가 벌써 40 중반이야. 당신이 그 회사 다닌 지도 20년 가까워지고 있다고. 근데 갑자기 비전이 없어서 그만두겠다고? 그래, 나도 알아. 재직 기간 오래됐고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뭐 하나 이룬 게 없잖아.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임원이 된 것도 아니고.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야.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뭘 할 건데? 나 우리 엄마 가게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엄마 이유 좀 낼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던데 누나가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2호점은 무슨 돈으로 내? 형님은 아직도 나한테 빌려간 8천만 원도 안 갚았고 당신이 퇴직금 받는다고 쳐도 그 돈으로 가게에 올인하는 거? 나는 절대 아닌 것 같아. 나는 확고하게 생각해. 2호점은 당장의 일이 아니야. 일단 엄마 가게에서 배우는 게 먼저겠지. 엄마 옆에서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어. 당신 요리도 할 줄 모르잖아. 어머님이 당신한테 월급 보장은 해주신대? 세상에 보장이 어딨어.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당연히 뭐 200만 원 벌겠지. 지금 버는 거 반토막도 안 되잖아. 난 반대야. 저는 남편이랑 또다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죠. 남편도 저도 고집을 서로 꺾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냉전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저에게 종이 하나를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야? 잠깐만. 퇴직 신청서? 아니, 이 서류는 퇴직이 지금 결정되었다는 거야? 나 퇴직서 냈어. 거기 보면 날짜랑 다 적혀 있잖아.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나랑은 결국 상의도 없이 퇴직을 했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확고한데 당신 허락이 필요해? 상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말인데 이것도 받아. 남편은 세상만사 귀찮다는 듯이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더 던져주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서류에는 협의 이혼서라는 5글자가 써져 있었거든요. 뭐야 이건? 이혼? 지금 나한테 이혼 서류를 주는 이유가 뭐야? 나랑 뭐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왜 줬겠냐. 당신이랑 살면서 행복한 것도 물론 있었어. 근데 이번에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우리 엄마 식당 매출 누적이 30억이야. 30억. 거기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당신한테 내가 실망했고 당신은 나를 응원해줄 사람이 아니란 걸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이혼해. 어머님이랑도 이야기가 다 된 상황인 거고 이날까지 나만 몰랐던 게 이거 맞아? 당연하지. 가족들이랑 다 이야기하고 결정한 거고 우리 엄마가 꼭 전해달라더라. 질질 끌지 말고 이혼 도장 확실하게 찍어주라고.
우리 엄마가 내가 식당에서 번 돈으로 너랑 잘 먹고 잘 사는 꼴 보기 싫대.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좀 말하면 안 되겠어? 네가 우리 엄마 식당 망할 거라고 했었잖아. 아예 엄마가 그 말이 계속 속에 남아 있으셨나 봐. 우리 엄마가 니년한테는 단 한 푼도 못 주겠다고. 가게에서 일하고 싶고 돈 벌고 싶으면 너랑 이혼하라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식당 매출이 잘 나오고 나니까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른 건지 이혼을 하라고 요구를 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기가 막혔죠. 더군다나 손주들까지 키우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하지만 저는 이를 갈았어요. 이혼? 까짓 거 해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키우던 개도 주인을 무는 시대인데 저라고 시댁 식구들 못 물어버릴까 봐요. 저는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재산 분할도 딱 정확하게 나눴고 무엇보다 남편 놈에게 양육비도 제대로 받기로 했죠. 이제 남남이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은 그 욕심이랑 성격 좀 버리고 살아야 돼. 내가 그동안 기가 얼마나 죽었었는지. 앞으로는 나도 떼돈 벌어서 똥똥거리고 살 거니까. 돈 부족하면 말해. 애들 키우는 돈은 내가 뭐 못 보태주겠어? 너나 잘해. 나한테 괜히 충고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당신 이제 어머님네 식당으로 갈 거야? 나도 배고프니까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겠다. 손님으로 가는 거 괜찮잖아? 우려 뭐 매출 올려준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는 없지. 가자. 신이 난 건지 발걸음까지 가벼워 보이는 남편놈 등 뒤에서 주먹질 한번 해주고는 이제는 전시어머니가 되어버린 분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누이까지 열심히 서빙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혔어요. 저에게 빌려갔던 8천만 원은 기억도 안 나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웃기더라고요. 아이 뭐냐? 니네 오늘 이혼 마지막으로 확정되는 날 아니었냐? 어째서 둘이 같이 와? 설마 너 팔푼이처럼 전년한테 넘어가서 이혼 안 한 거 아니지? 너 그러면 이거 식당에 팔도 들이지 마. 국물도 없어.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식당에 밥 먹으러 온 거래. 손님이라고 손님. 그래? 그러면 앉아. 혼자 왔으니까 저기 창가에 있는 1인석 자리에 앉던가. 근데 뭐 좋은 사이라고 밥까지 먹겠다고? 우리야 매출 올라가니까 좋다지만. 그것도 그건데 들을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저 형님도 좀 오시죠.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는 제가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자마자 시큰둥해 하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게 되었죠. 그 서류가 뭐였냐고요? 바로 차용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이라도 빌렸냐고요? 아니요. 그 차용증은 제가 신우에게 처음 돈을 빌려주었을 때 받아두었던 8천만 원에 관한 차용증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받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신우이가 그때 저한테 고맙다면서 나중에라도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써주었던 차용증이었죠. 그럼 그 차용증이 있는데 왜 여태까지 돈을 못 돌려받았냐고요? 들이밀었죠. 신우이한테 돈 돌려달라고 차용증도 쓴 거 아니냐고 들이밀었는데 신우이가 돈 없다면서 저에게 통장도 까서 보여주고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엄청나게 어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처음 신우를 의심하게 된 것은 시어머니 생신 때였어요. 제가 잠을 설치고 상을 차리다가 잠들었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선잠에서 깼는데 신우이가 깔깔거리면서 시모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옳게 바보라니까. 조금만 잘해줘도 해볼래 해. 엄마가 더 잔소리를 하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옳게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옳게가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지 엄마. 저 바보 멍충이 속여먹는 게 얼마나 쉽다고. 이러면 우리한테는 더 이득이라고. 그 말을 잠결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꼭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가 있을 때마다 심하게 잔소리를 하면서 시집살이를 시켰었던 것 같고 시누이는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득을 취했던 거죠. 제가 신우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 또한
결론적으로는 신우가 제 편이라서 그랬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신우의 계략이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신우가 하는 말을 의심하면서 듣게 되었고, 신우가 정말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신우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용증을 내밀어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죠. 아유, 옳게. 정말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돈만 있었으면 바로 갚았지. 지금 당장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모자라서 몰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은데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에 있겠어. 안 그래? 오래 기다린 만큼 내가 보상 잘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재산 잡히는 게 있으면 올케한테 다 넘길게. 여기 뭐 추가로 뭐 더 적어 놓을까? 신우는 저에게 통장 내역까지 보여주면서 돈이 없음을 어필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가게를 오픈하겠다고 하시고 누적 매출 30억에 달성을 했을 때 가족들끼리 파티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날 제대로 된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사업 대박 날 거라고 했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연구를 해온 건지 모른다. 엄마가 오래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지. 근데 이거 전부 다 내 덕인 거 알지? 아이고 씨, 누가 들으라 이 기집애야. 너 무슨 재산만 챙기면 전부 전현한테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며? 아이, 엄마 들킬 일 없다니까. 꿈에도 생각 못할 걸. 내가 내 재산은 전부 그 이름으로 돌리고 있고, 또 내가 돈 없다 했는데 엄마 가게를 내가 내줬다고 상상이나 하겠어? 그거야 그렇지만 근데 이런 것도 그 자금 추적이니 뭐니 하면 금방 들통나는 거 아니야? 통장 이체 내역 같은 거 조회해보면 나오는 거긴 한데 올케가 그거 무슨 소로 그런 짓까지 하겠어. 내가 지난번에는 빈 통장 보여줬는데도 믿더라. 아이고, 걔는 진짜 참 바보 멍충이 같다니까. 암튼 엄마가 돈 버는 거에 대한 내 지분도 있으니까 나 빼먹지 말고 챙겨줘야 돼. 아이고 어릴 때부터 돈이다 하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니 나이 먹어서도 어쩜 이리 똑같냐. 아이고 알겠으니까 걱정 하덜덜 말어. 엄마가 돼서 설마 딸 돈을 꿀꺽 할까 봐. 야야, 근데 너 정말 엄마 가게에서 일할 거야? 회사도 그만두고? 그거 엄마 가게 아니라 내 가게인 거 알지 너? 내가 투자한 가게라서 내 가게라고. 앞으로 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너 아주 얄짤없을 줄 알아? 누나, 내가 언제 누나한테 못해준 게 있다고. 누나 힘들 때 내가 옆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나한테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하고 그래. 아니까 퇴직하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 내가 받아주는 거야. 돈이 더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바로 2호점 오픈할 텐데. 2호점 오픈하면 내가 점장하면 안 돼? 나도 진짜로 돈방석에 앉고 싶다. 설아 네가 돈방석에 앉으면 제 좋은 일밖에 더 시키냐. 어쩜 저리 애가 애교도 없이 빳빳한지 10수년을 봐도 적응이 안 된다. 네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만 보면 알랑방구 끼기 바쁘다고 하던데 쟤는 그냥 목석 같아 목석. 통나무. 술 기운에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 줄이야. 저도 모르게 이를 빠득하고 갈아버렸지 뭐예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퇴직을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고 저는 그때부터 변호사들을 만나며 이 지긋지긋한 이야기를 끝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이라는 게 대충 쓴 것 같았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상태였고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통장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변호사와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저에게 퇴직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길 기다렸어요. 가장 신나 있을 때 고공낙하를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놈이 저에게 이혼 서류까지 같이 던질 거라곤 예상을 못했죠. 시어머니께서 오죽 마음에 안 든다 하시더니만 정말로 이혼을 하라 시켰나 보더라고요. 줏대도 없이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했을 남편 놈에게 더 이상 남은 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챙기게 되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폭탄을 터뜨렸죠. 신우이의 차용증을 들이민 것입니다. 저한테 빌려간 돈 재산만 있으면 다 돌려주시겠다고 했죠. 어머나 근데 이걸 어쩌나 재산이 없는 줄 알았던 형님에게 떡하니 이 가게가 있었네요.
이렇게 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가게가 왜 내 가게라고? 우리 엄마 가게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업장 등록한 거 보니까 형님 지분이던데요. 투자 금액 100%를 형님이 지불하면서 형님 가게로 등록이 되어 있던데 저는 저기 달려있는 조리사 자격증에 적힌 어머님 이름만 보고 오해를 했지 뭐예요. 다들 어머님 가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았고요. 근데 형님, 이걸 어떻게 해요? 형님 재산인 걸 알게 되었고, 형님이 저에게 재산이 있으면 전부 다 털어서 주겠다고 차용증 쓴 것까지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거 8천만 원이랑 누적 매출 30억 찍은 가게랑 같아? 같냐고 이렇게. 근데 누적 매출이라는 게 순이익은 아니잖아요. 변호사랑 상담해 보니까 이 가게 충분히 제 것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전 시댁 인간들의 얼굴이 굳어지게 되었죠. 단 1분 만에 그 음식점이 제 명의로 바뀐 것 마냥 변호사라는 이름이 나오니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얼을 타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8년 전 빌려주었던 8천만 원의 돈을 받는 대신 가게 지분 전부를 가지고 싶다고 상담을 했고, 신우가 이 가게를 만들 때 들었던 돈이 7천만 원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저에게 명의가 넘어올 수 있었죠. 왜냐고요? 신우가 지 입으로 말을 했다시피 이 가게를 제외하곤 전부 다른 가족들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놨기 때문에 이 가게가 고스란히 제 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혼은 3개월 만에 됐는데 이 소송은 1년이 걸렸거든요. 신우의 통장 이체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고 시어머니께 송금이 되었던 사실, 그동안 신우가 번 돈이 가족들 명의로 분산이 되었단 사실, 이 부분은 심지어 횡령 혐의까지 덮어 씌워지게 되었죠. 이런저런 것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더라고요. 1년 하고도 2개월의 공방에 걸쳐 신우가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그 가게가 제 명의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부 신우가 저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재산을 빼돌린 덕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소송에 승복할 수 없다며 시댁 식구들은 항소를 했지만 기각. 너무나도 명확한 부분이 있었기에 법원에서는 더 겨뤄볼 필요도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승소한 판결문을 들고 법원을 나오는데 시댁 식구들 제 앞에 엎드릴 기세로 울고불고 가게만은 돌려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왜요? 제 돈을 되찾은 것뿐인데 혹시 일자리 없으면 말하세요. 알바생으로 써드릴게요. 근데 소송하는 동안 소문이라도 났는지 가게 권리금 엄청 주고 인수하고 싶다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도 목돈 들어오는 게 더 좋아서. 혹시 가게 웃돈 주고 사실 생각 있으세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노력 한 방울 없이 우리가 애써 세운 가게를 홀라당 먹어? 나는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을 받은 것뿐인데. 그러길래 미리미리 자기 돈 아까운 거 알면 남의 돈 아까운 것도 알았어야지. 제가 일침을 가하니 다들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억울했는지 갑자기 신우의 머리채를 잡으며 내 가게 내놔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 놈 가운데서 말린다고 나서다가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됐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 꼴 더 봐야 무슨 재미가 있겠냐 싶어서 저는 자리를 나왔죠. 그 뒤로는 가게 팔아버렸습니다. 권리금 받고 넉넉하게 챙겨서 가게 팔았고, 전 시댁 식구들은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다는데 자세한 건 연락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악연이 된 마당에 약 올리려고 연락하는 것도 싫고 또 그냥 그 인간들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고요. 인과응보, 사람이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저는 앞으로 착하게 살아서 복 받으렵니다. 감사합니다.